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인의 젖을 먹고 살아난 암행어사. 옛날에 경상도 한 고을 깊은 산속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았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나이 40이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했지요.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보.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곡이 무르익고 갖가지 열매가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기였습니다. 크기가 꼭 5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홍대권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지요. 청년이 된 홍대권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었습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홍대권의 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지요. 홍대권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지요.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이.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란 물이 꽁꽁언 산골에서는 더 그랬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홍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대권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마치 2자 새치였습니다.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 구멍으로 퐁 뛰어 올랐지요. 나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습니다. 한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들어서 얼음판에 발딱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홍대권이 잉어야,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습니다. 홍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지요. 하루는 홍대권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얘기를 듣고서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안 했지요. 허허, 이것 봐라. 홍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쇠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한껏 힘을 주자 그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습니다. 잉어를 꺼내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름한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싶어서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느새 잉어가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그런데 이런 성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한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홍대관은 금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 두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지요. 마침 윤시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암행어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청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지 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걸쳐 문경세제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경상도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지요.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먼 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했지요.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안악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했지요.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악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팔척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권이었지요.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한 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반 투정반으로 말을 했습니다. 에이구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글쎄, 내 처말이다. 내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네들한테 젖을짜 먹였단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홍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지요,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재고서 홍대권을 겨냥했지요.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용서 없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권은 한 손에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를 진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정을 살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한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요.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 거예요. 그러더니 홍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남?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한참을 그러던 홍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떡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내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저 부끄럽다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바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때리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아내,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야.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간 임금님께 청구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했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곤에 얽힌 사연을 적어서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 보냈지요.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오리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금링어를 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홍대권을 데리러 온 사령들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받아들었다가 그만 애꿎은 발가락만 결단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뜰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조 백관이 두 줄로 늘어서 나피었지요.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백성이 윤어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에 담기는 것도 많다더니 몸집하면 대단하구나.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권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내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놈아, 어전이여, 얼른 얘기여. 안 하면 목이 떨어져 이거사.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권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아래요!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만조 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습니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권인 줄 알오. 홍대권이라. 대권이면 큰 대자에 권세 권자겠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도 언젠간 큰 권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더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이옵니다. 홍대권이 금잉어에 얽힌 사연을 아뢰자 임금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호호호호, 장하도다. 과연 훌륭한 인재야. 임금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봐라 홍대권,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홍대권이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했지요. 허허, 글을 배웠으면 좋은 벼슬을 내릴 텐데 안 됐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됐다. 그래, 더 배운 것은 없느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깨친 줄로 아뢰옵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 보아라. 그러자 홍대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은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그만 임금과 만조 백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사서삼경을 삶아 먹었대. 그때 다시 임금이 홍대곤에게 물었지요.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깝도다. 내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텐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활도 한 번 안 쐈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의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어옵니다. 그래, 그거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 한 짐을 해놓고 앉아있으려니까 뒤에서 뭔가 꿀꿀거려서 돌아보니 크기가 황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가 활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리쯤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만면의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 활은 그러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아본 일이 있느냐? 그러자 홍대권이 대답했지요. 제대로 된 칼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남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에 나무 막대기 휘두른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뢰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 박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청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구렛나루가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박장군 대령이요. 그러자 임금은 홍대권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지요.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대권은 맨몸으로 박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아이고, 다 죽었는데요. 다친다니까요. 하면서 사뿐사뿐히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장군의 칼은 홍대권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요.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습니다. 그 소리에 홍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장군의 칼이 홍대권의 목에 와 닿았습니다. 위기일발이었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동강 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꿇어 엎드려 투구를 벗었습니다. 여봐라, 홍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지요. 툭! 무엇이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습니다. 홍대권이 박 장군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입니다.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권에게 말했습니다. 장하다, 홍대권. 네,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 백관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홍대권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이렇게 해서 홍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홍대권은 오래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 올려 길이 호강을 시켰음은 물론입니다. 어부의 아들과 결혼한 양반의 딸. 옛날 바닷가 한 마을에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기를 잡아 팔아서 겨우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꽤나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저도 서당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서당은 양반댁 도령들이나 다니는 곳이야. 우리 같은 상놈은 받아주질 않아. 또 공부를 한들 세상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간절하게 청하자 아버지는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기운 없이 말했지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기다려봐라. 다음 날부터 어부는 매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서당 훈장댁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마침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어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고맙게 받아서 먹었지요. 어느 날 훈장이 아침을 먹고 문을 나서려고 보니 어부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아들 자식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서당 훈장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내일부터 아들을 서당으로 보내게. 고맙습니다, 훈장님. 다음날 어부의 아들은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서당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당에 이르자 양반댁 도령들이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꼴 좀 보게! 저 더러운 놈은 누구야? 심부름 맞겠지 뭐. 예! 여기 이 요강 좀 치워라!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서당 훈장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말했습니다. 너로구나. 상민의 자식으로서 학문의 뜻이 있다니 갸륵한 일이야. 이왕 결심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으려고 하자 도령들이 나서서 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어찌 상놈의 자식과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 하신다면 우리 모두 돌아가겠습니다. 도령들이 이렇게 나오자 서당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냐,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가 마당에서 공부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면 다들 돌아가거라. 도령들이 잠깐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지자 훈장이 어부의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진정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당인들 어떠리 그리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어부의 아들은 마당에 꿇어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들려 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새겨 외웠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니 어부의 아들은 3년 만에 양반 도령들은 물론이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시행한다는 방이 붙었지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양반 자제들이 과거를 보겠노라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의 아들 또한 과거를 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도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실력으로 보면 급제가 분명하다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구나.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컸습니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라니 무슨 소리냐.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죽을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어부는 더 말리지 못하고 그간 모아둔 돈을 덜어서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고사하고 가는 길에 쓰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감지덕지 받아들고서 괴나리 보쯤을 맨 채 한양으로 향했지요. 어부의 아들이 여러 날을 쉼없이 걸어 한양 땅에 이르렀을 때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양반 자제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고기잡이 아들 놈이잖아. 저 녀석이 왜 여기 왔지? 과거를 보러 왔나 보군. 참, 그건 안 되지.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어부 아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객주집 헛간을 빌려 잠을 자려고 하는 어부의 아들을 끌어내서 을러대기 시작했지요.
상놈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 우리한테 걸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들은 어부 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갓집 담장 아래에 이르러서 다만의 높이 선 배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지요. 저 나무에 엘린 배를 따다가 우리한테 나눠주면 모른 척 눈 감아 주지. 어부의 아들을 도둑으로 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말을 듣지 않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부 아들은 양반 자제들의 손에 등을 떠밀려 담을 타 넘고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저기 누가 배나무에 올라간다! 도둑이야! 양반 자제들은 담장 안에다 이렇게 소리를 지고서 후다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대갓집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정대감의 집이었지요. 그리고 배나무가 있는 곳은 정대감의 딸이 거처하는 별당 뜰락이었습니다. 별당에서 술을 놓고 있던 정대감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밖을 살펴보니 정말 누군가가 배나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감딸이 뜰로 내려서면서 말했지요. 당신은 누이십니까? 귀신이거든 올라가고 사람이거든 내려오세요. 어부의 아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서자 대감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 아들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행색은 남루하되 외모와 언사는 애사롭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려 한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대감딸은 어부의 아들을 방으로 인도해서 붓과 종이를 내놓은 다음 시제와 운자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부 아들은 오래지 않아 한 편의 시를 이루었습니다. 대감딸이 보니 거의 고칠 데가 없는 훌륭한 작품이었지요. 훌륭하셔요. 한두 군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장원급제도 가능하겠어요. 정대감 딸은 두어 군데 글자를 짚어주고 나서 어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다 한들 그런 행색으로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장을 열더니 선비의 의관을 한번 꺼내주면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보니 천하에 비할 바 없는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대감딸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상자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꺼내 주었습니다.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데 입에 넣어 보니 꿀처럼 사르르 녹았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어부의 아들이 하직 인사를 했지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어부 아들은 그 길로 양반 자제들이 묵고 있는 객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어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배는 따 왔느냐? 올라가 보니 배 대신 이런 게 있더군요. 어부 아들이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 것을 전해주자 양반 자제들은 한번 맛을 보고는 홀딱 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들은 우르르 정대감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때마침 야손을 돌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관가에 넘기니 그들은 과거는 고사하고 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수많은 양반댁 선비와 도령들이 시험장을 가득 메웠지요. 마침내 과거 글의 시제와 운자가 내걸렸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그 제목과 운자를 살펴보니 뜻밖에도 전날 정대감 딸에게서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붓을 놀려서 제일 먼저 글을 제출했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도령이 장원급제를 하자 새로운 인재가 났다고 대골이 들썩거렸습니다. 정승 판서들이 서로 사위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감 하나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점찍어서 사양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사위로 정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딸과의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그가 어쩌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고 보니 색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담을 넘어가서 만났던 그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도가 당당한 대감의 사위가 되고 똑똑한 아내를 얻은 어부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시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시고 오기는 해야 할 텐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는 고민 끝에 스승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양으로 와서 어디어디로 찾아오라는 소식을 부친한테 전해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부 뇌에는 아들을 한양으로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아휴, 우리 자식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내지를 말고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서당 훈장이 은밀히 어부를 불러서 안부를 묻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려거든 한양에 올라가 이 주소를 찾아가 보게나. 어부는 그 길로 아들이 좋아하는 메밀떡을 한아름에서 짊어지고는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한 어부는 물어물어 서당 훈장한테 받은 주소지를 찾아갔지요. 겨우 집을 찾고 보니 담장이 두 길이나 되고 소슬대 문이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습니다. 어부는 감히 주인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이리저리 서성대고 있었지요.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어부를 덜컥 붙잡아다가 헛간 속에 집어넣고 철컥 문을 닫아 걸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 밤 헛간에 갇힌 어부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헛간 빗장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가 살짝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해하는 어부한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어부가 아버지란 말에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았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로 자기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저는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이 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내가 못난 아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로구나. 어부는 고향에서 가지고 온 보찜을 풀기 시작했지요. 얘야, 내가 좋아하는 메밀떡을 가지고 왔구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아버지가 고나니 아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은데도 아버지는 자꾸 떡을 권했습니다. 아들은 떡을 받아서 먹는 척하면서 여러 개를 주머니 속에 슬쩍 감추었지요.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들은 헛간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 건 다음 발소리를 죽여 잠자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에 불이 켜 있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다녀오시나요? 그게 그 주머니 속에 불룩하게 든 것이 무엇이요? 좀 꺼내봐요. 어부의 아들은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면목이 없어. 이런 일은 함께 처리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덮으리 하신단 말입니까? 어서 아버님을 모셔오셔요. 아들이 헛간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며느리는 애를 차려서 시아버지한테 큰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기 위한 며느리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지요. 시아버지를 다락에 숨겨둔 채 있는 법과 먹는 법, 걸음걸이와 말하는 법까지 양반의 법도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가르쳐 주자 어부는 시골 양반으로 행세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본가로 내려가셨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세요. 어부는 며느리가 가르치는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한양으로 간다는 통지를 놓은 다음 정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사돈이 온다는 소식을 받은 정대감은 고관 대작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서 사돈을 맞이했지요. 어부가 의관을 정지한 모습으로 대감집에 도착하니 누가 봐도 당당한 시골 양반이었습니다. 행동거지나 말하는 모습도 꽤나 의젓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다 함께 듭시다. 그런데 술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모인 손님들이 너나 없이 아들 칭찬을 하면서 한 잔씩 고나니 어부는 그 술잔을 받아 마시다가 그만 흠뻑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떤 손님 하나가 자, 취흥이 도도하니 우리 노래라도 한 곡씩 뽑아봅시다. 하더니 흥취 있게 한 곡조를 뽑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래가 끝나자 어부한테 노래를 청했지요. 자자, 이제 시골에서 오신 양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그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손님들이 다들 손뼉을 치며 권하자 어부는 취한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기여차 노를 져라 이 고기 저 고기 물속에 고기가 모두 다 내 것이로다. 순간 좌중이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정대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고기잡이를 하는 천한 사람이나 부를 법한 노래였던 것이지요. 정대감은 당장 사위를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당장 저자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부의 아들이 감히 변명을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지아비를 내치시면 소녀 또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정대감이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오냐,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 대신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해서 어부의 아들과 대감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절없이 한양 장안을 벗어나 시골을 향해 힘없이 걸음을 옮기던 어느 날 일행은 한 커다란 객주집에서 조그만 방을 얻어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 객주집 주인은 여관 말고도 무척이나 넓은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지요.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히 어분의 일행을 보고는 정대감 딸의 미모에 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감 딸을 빼앗을 욕심으로 어부의 아들에게 내기를 제안했지요. 나고 내기합시다. 바둑을 한 판 둬서 내가 지면 재산을 다 드리리다. 내가 지면요? 그러면 당신 아내를 나한테 넘기시오. 세상에, 그런 내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내가 뜻밖에도 내기에 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 아들이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아내가 어찌나 간절히 권하는지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어부의 아들과 부자는 각기 아내와 전 재산을 내걸고 바둑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부 아들의 요청으로 한 달 후에 시합을 벌이게 되었지요. 부자는 시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사람과 바둑을 두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터였거든요. 그에 비해 어부의 아들은 바둑돌이라고는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친인 정대감은 나라의 국수로 이름날 정도로 바둑의 수가 높은 사람이었지요. 정대감의 적수는 딱 한 명뿐이었으니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정대감 딸은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혀 어부의 아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의 아들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 금세 바둑에 눈을 떠서 수가 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한 달이 다 찼을 때에는 아내의 버금갈 정도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자가 호기롭게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판이 기운 뒤였지요. 어부의 아들은 보기 좋게 부자를 물리쳐 부자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할 생각을 마오. 어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부자의 재산을 절반만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행세하기 충분했거든요. 부자가 된 어분의 가족은 대감딸의 권유로 산 좋고 물 좋은 고을에 너른 집터를 구해서 99칸 너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웬만한 저수지보다 더 커다란 연못을 팠습니다. 연못 속에는 갖가지 물고기를 풀어 넣어 살게 하고 물 위에는 배를 띄웠지요. 연못 옆에는 누각을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대감딸은 친정집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꼭 한번 자기 집으로 놀러와서 지난날의 오해를 풀라는 내용이었지요. 정대감은 처음에는 편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의 편지가 자꾸 오자 점차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어떻게 사는가 가보자. 정대감은 말을 타고서 딸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사돈집에 이르고 보니 한양에서도 본 적이 없는 으리으리한 양반집이었습니다. 전에 보니 고기 잡은 어부가 분명한데 이게 웬일일까? 정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딸의 안내를 받아 뒤뜰에 가보니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연못이 있었지요. 연못 한켠 누각에 술상이 차려져 있는데 악사들이 한 옆에서 사면 육각 풍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연못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다가 정대감을 맞이했습니다. 사돈, 얼른 어서 오시오. 아, 예. 저는 이렇게 소일하고 산답니다. 제 노래 한 자락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흥을 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정대감 집에서 부르던 고기잡이 노래였지요. 그러자 정대감이 손으로 무릎을 치고 말했습니다. 옳거니, 내가 이걸 모르고 오해를 했구나. 세상에 이런 풍류가 다 있는가? 그러자 곁에 섰던 딸과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올라서 즐기시지요. 정대감은 딸의 집에서 마음껏 풍류를 즐긴 다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다시 조정의 대감들을 한 무리 이끌고 사돈댁에 내려오자 집안에서는 한바탕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노는고 하니 대감들이 술에 취해서 흥에 겨워 어부의 선창을 따라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기여차 어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속의 고기가 모두 다 내 것이로다. 어야 디어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